충만한데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전 좀 다른 의견인데요. 제가 한 예. 10년 이상 정치평론하고 예. 초박빙 선거의 선거도 보기도 하고 예. 맞춘 적은 거의 없어요. 네. 맞춘 적이 왜냐면 오늘 여론분석센터장님 나오시니까 갑자기 경력을 본인 경력을 아니, 과시하시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맞춘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아주 많이 맞췄고 본인이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저 2012년도에 그 다 맞춘 적도 있습니다. 지역구를 다 맞춘 적도 있어요. 자, 자, 다음 주에 이거 검토해서 한번 검증해 주세요. 그 이제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이제 내일 당장 투표를 하면 누굴 찍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박빙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지금 예측할 수 없다고 결론 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 박빙 지지정당을 중이다.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두고 보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총선을 치르게 됐을 때 네. 여야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저는 이미 결정났다고 보고요. 결정났다. 결정났다는 네. 것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게임이고 예. 범야권이 200석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라고 프레임은 이미 저는 일단 구도가 정해졌다고 보고요. 대표님, 근데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사실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석, 100석 이렇게 예상하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보면요. 예. 실제로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는 5%, 10%포인트 전후의 차이인데 실제로 깨보니까 17%포인트 이상의 그랬죠.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결정하게 되면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기는데 쏠림 현상. 쏠림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국면과 구도가 초박빙 상태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5%에서 50% 정도 가고 또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현재의 구도로 봤을 때는 원사이드하게 야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것을 아무리 이런 방식으로 뭐 대언론을 통한 홍보 또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51% 싸움이라는 말씀이죠. 51% 싸움이라도 200대 100으로 가는 것이지 네. 51대 49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5대 155처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지금 현재 짜고 있는 국힘의 전략은요. 100석 지키고 못 지키고의 싸움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150석까지 가보겠다는 실제로 중도 확장 노선을 아예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 민주당은 과반이냐 아니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100석을 지켜서 어찌됐든지 간에 탄핵으로 가지 않는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선전이다라고 보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 100명만 당선시키면 된다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수세적이라서. 그렇죠. 네. 수세적이보다는 이제 그것이 결국 본인이 중간에 퇴임하지 않고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3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명확하게 본인들은 100석만 지키자는 것으로 가고 있고 그것의 결과가 갈라치기고 이념 정쟁이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뭔가 국민들이 확실하게 자신을 지지해 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확보한 지금 그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100석까지만 가도 된다. 이렇게 저는 계획을 잡고 예,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댓글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김수용님께서 전계환 동감, 마음하나님께서 이장님 공감합니다. 범야권 연대하라. 그리고 여름연수방님, 전계환 대표님 최고, 정의환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전 대표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예, 그러세요. 조금의 미세한 차이를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드려야 되겠는데 저도 이제 제 경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대표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총선 때 민주당이 127석 얻었는데 제가 단 한 석 틀렸습니다. 아, 정말요? 홍천 횡성 그 조희련 의원 당선된다고 했는데 떨어진 거 빼고 모든 지역구를 다 맞춘 적이 있습니다. 부원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왜냐하면 실무자였기 때문에 예. 우리는 여론조사만 보는 게 아니고 지역에 전화해서 상황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요. 정계환 대표 의견이 전체적으로 맞은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근데 유동성이 커요. 저는 85석에서 125석 차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넓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당이 못 된다. 그다음에 과반 목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전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예. 85석과 125석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 당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이 여론조사는 최근 2주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민주당 지지도가 갑자기 빠진 거고요.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고
조중동이 윤석열 비판을 살짝 중단하면서 예. 한동훈 비대위에게 기대 심리를 심어주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이렇게 효과다. 된다면은 최저치 85석에서 125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흐름이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봐요. 일시적일 네. 거라고 봅니다만은 민주당이 그래봤자 윤석열 지지도가 35%, 반대가 60%에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지금처럼 침대 축구해도 네. 그런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85석과 125석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은 상대를 85석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이슈, 좀 더 강한 많은 이슈의 양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지금 조중동이 하고 있는 언론의 양, 한동훈에 대한 칭송의 양, 칭송의 강도 이런 것에 의해서 125석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점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야당이 프리미엄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투표에 간 사람 중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야당 지지자가 아니고 평소에 야당 지지한다 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날은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들게 돼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야당은 실제 평소에 갖는 지지율보다 총선의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야당은 프리미엄을 얻는다.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리한 것이죠.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유리하고 그 기류도 충분한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당장 투표율이라고 했을 때는 격차가 사실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네, 그 기류를 뭐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법 이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 기류를 전체적으로 쓸어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쇄신이나 혁신하는 플러스 모습 이런 알파가. 것들이 이제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 조사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선거가 원래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 이 기류가 이제 맞부딪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창과 방패라고 불러요. 네. 공교가. 근데 이제 여권에서 공세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해서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심판론 대 심판론, 창과 그렇게 창이 됐어요. 맞붙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저는 이제 쌍방 심판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심판론을 맞부딪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정치 심판론이 지금 하나 이제 기류가 있는 거예요. 제3지대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다 미미한 거죠, 사실은. 예. 뭐 이낙연 신당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 사실은 있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 이준석 신당도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김이 빠져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제3신당이 성과를 거두기가 힘든 것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막을 정당을 뽑는 게 강해요, 경향이.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당장 못 막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3신당이 처음에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데 만약에 1당과 2당의 불만이 이제 어떤 선거 캠페인 기간 내 높아지고 제3신당들이 또 여기 뽑아주면은 어디선 당선도 될 수 있겠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 세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3신당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1당과 2당에 타격을 줄 기류도 충분하게 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1당, 2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을 얻느냐, 네. 그렇지 못하느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들 보게 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기류도 있지만 또는 야당에 대한 심판 기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세력 모두에게 심판해야 된다는 기류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류들이 사실 어떤 정당으로 모아지게 네, 될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해왔던 예측과는 좀 달라진 결과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네. 지역별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역 들어가기 전에요. 예. 지금 이제 이 데이터들 전체적으로 예, 한번 예. 쭉 보면 그 방송사, 신문사 데이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MBC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으로 네. 그 이제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차범위 안에서 바짝 붙어 있거나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보다 낮는 데는 대부분 이직선동 언론들이에요. 신문의 논조와 신문의 성격이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 누가 조사했냐, 조사 회사가 누구냐가 아니고 누가 의뢰했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상당히 그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사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그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30년 전에 김영삼 그 시절에는 샘플 300개로 거의 유사한 전국적 민심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직접 그 이 통화나 안 그러면
그러니까 ARS나 그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 군사 독재 정권과 우리가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독재 정권은 기본적으로 공포 정치입니다.